17. 그날 밤 죽은 병사들의 숫자입니다. 저는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은 잊히지 않습니다. 17. 새벽 3시, 저는 테헤란 외무부 청사복도 끝에 서서 남쪽에서 올라온 암호 전문을 들고 그 숫자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격률 39%. 그런데 분명 우리는 97%짜리 시스템을 샀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숫자가 틀린 적은 없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가져온 카탈로그, 두껍고 반질반질한 종이, 첫 장을 펼치면 숫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요격률 97%, 동시 추적 52개, 반응 시간 3.5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경보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훈련이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격은 성공했습니다. 지휘소에서 짧은 함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우는 속도보다 그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레이더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부하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폭발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두 번째는 더 가까이, 세 번째는 바로 위에서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요격률은 39%였습니다. 10발 중 6발이 그대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암호 전문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자 17명. 저는 그 숫자를 계속 읽었습니다. 17, 17, 17.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운용 문제다. 우연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랍 속에 있던 사진. 사막. 콘크리트 자루를 짊어진 마르고 작은 남자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코리안이다. 저는 그 기억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저는 다시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장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피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불타버린 레이더, 구겨진 철판, 그리고 사라진 자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 등받이 없는 의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르하드 카세미, 32살, 하급 분석관, 제 부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전까지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보고서, 밤새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꽂혔습니다. 차가운 시선. 말해봐라. 카세미는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 구역을 분석했습니다. 단 한 곳만 피해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구역은 한국산 탐지 장비와 연동된 구역입니다. 요격률 93%입니다. 정적, 그리고 웃음. 아주 짧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 펜이 그의 손에서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조종하는 나라 아닌가? 장난감 얘기하려고 손든 건가?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카세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순서를 선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카세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7이라는 숫자와 93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리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한 번의 밤을 만들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 기술팀이 왔습니다. 유니폼이 깔끔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좋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추가 예산 15억 달러. 그것도 제가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운용 미숙이다. 업그레이드하면 달라진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니 기술팀이 자신 있어 보일수록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밤이 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방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마치 첫 번째를 기억하고 온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돌아온 것처럼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요격률 31%. 첫 번째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15억 달러를 더 쏟아붓고 전문가들이 석 달을 손봤는데 피해가 민간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지휘소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참모장교 한 명이 벽에 깔렸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첫 번째로 내 서명을 떠올렸습니다.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줄을. 이번엔 아무도 중국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두 번 다 제가 선택한 시스템이 뚫렸습니다. 두 번 다 제가 묵살한 숫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솔레이마니 장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산 구역만 멀쩡했습니다. 요격률 96%. 같은 하늘, 같은 공격.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카세미가 첫 번째 회의실에서 내밀었던 그 구겨진 종이, 저는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요격률 93%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장군과 함께, 회의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카세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도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불빛이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밤,
17명이 죽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문제다. 우연이다. 우리가 틀렸을 리 없다. 그 말이 편했습니다. 그 말이 있어야 제 서명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밤에 틀린 선택을 한 번 더 고른 것이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세미 말이 맞지 않았나.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목소리는 제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상회의. 첫 번째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엔 분노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엔 그마저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자리.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을 제 손으로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29년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록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파르하드 카세미 분석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네 분석을 처음부터 듣겠다. 카세미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틀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또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밤을 새워 다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카세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전부 검증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반박하시려면 숫자로 해주십시오. 석 달 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손을 들었던 그 청년. 그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첫 번째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했는가? 장군의 코웃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난감 얘기하려고 손든 건가?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청년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카세미의 보고서를 회의록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이 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 5년 만에 28억에서 210억 달러. 저는 숫자보다 카세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자료를 석 달 전에도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숫자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시장 58%,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대륙도 진영도 가리지 않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포병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주포 하나 잘 판다고 군사 강국인가? 카세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장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석 달 전 제 얼굴이었습니다. 사격 후 45초 안에 진지를 옮기는 능력. 분당 6발. 영하 32도에서 영상 52도까지. 카세미가 말했습니다. 나토가 자국 제품을 두고
이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장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폴란드,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서 탱크를 몰고 있을 때 폴란드는 독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달라고. 독일의 대답. 3년에서 4년. 카세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연락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그리고 납품 조건. 계약 후 14개월. 회의실 어딘가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솔레이마니 장군의 손을.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펜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20년 넘게 같은 회의실에 앉아온 저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쳤을 때 그때만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장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카세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한국이 무기를 잘 판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갈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세계 지도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가운데를 봤습니다. 이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온통 빨간 점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카세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 중 16개국이 이란의 적대국이거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나라들입니다. 서쪽, 터키, 한국산 자주포를 대량 운용, 라이선스 생산까지. 터키는 이란과 계속 충돌해온 나라였습니다. 이라크,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 이란과 국경을 맞댄 곳.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숙적, 한국산 탄약과 화포를 쌓아두고 합작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페르시아만 건너편, 그 바다 맞은편에서 이란을 바라보면서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인도, 한국산 자주포 기술을 가져가 자국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북쪽,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나토 국가들이 강해지면 러시아가 약해집니다. 러시아가 약해지면 이란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후원자가 사라집니다. 카세미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무기를 싸게, 빠르게 납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지정학 지도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지 않는 사이에 이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우리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건 가능한가? 카세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유엔 결의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장군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적들에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만 닫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카세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무기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식처럼 보이는 기호 하나. SB.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카세미가 말했습니다. 안티모니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미사일 추진체의 연소 촉매제입니다. 야간 투시경 적외선 소자, 탄약 안정제, 핵무기 기폭장치. 카세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현대전의 군수품 생산이 멈춥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안티모니는 전쟁의 산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기면 모든 게 숨을 멈춥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 안티모니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이것을 전략 자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군수 산업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안티모니는 원광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순도로 정련해야 합니다. 그 기술을 상업 규모로 가진 기업이 전 세계의 극소수입니다. 카세미가 그 기업들의 목록을 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 다수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중국이 원광을 막으면 한국 없이는 아무도 군수용 안티모니를 못 씁니다. 이미 완성된 구조입니다. 장군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카세미의 대답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안티모니 수급 위기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미사일 생산 라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미국이 찾아간 곳이 한국입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장군의 손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카세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급이 직접 한국에 갔습니다. 자국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러.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나라에 미국이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세미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무기, 원료의 정련 기술, 그리고 무기의 두뇌, 반도체, 미사일의 유도 장치, 전차의 사격 시스템, 전투기의 레이더, 통신 장비, 전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전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카세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딱 한 줄. 21세기의 진짜 군사 강국은 가장 큰 폭탄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전쟁의 인프라를 지배하는 나라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카세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해군 제독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장군. 장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 깊이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감았습니다. 펜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돌지 않았습니다. 26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30초. 체감으로는 30분이었습니다. 장군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좌절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40년 굴력.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서 인정이 보였습니다.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으로 내가 직접 지침을 내리겠다. 모든 펜이 멈췄습니다. 기록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관련된 모든 도발적 언사를 즉각 중단하라. 외교 채널이든 군사통신이든 언론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이란 내 한국 기업인, 한국 교민, 한국 관련 시설,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라. 이란이 특정 국가에 이런 지침을 내린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모든 군사작전 수립 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 데이터를 최우선 변수로 반영하라. 몇 시간 전까지 장난감이라고 했던 나라의 무기를 최우선 위협으로 올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전부 최고 기밀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라. 회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한국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란 군부 역사상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란은 적이 강해도 맞서 싸운다는 걸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온 나라였습니다. 그 이란에서 가장 강경한 군인의 입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했습니다. 완전한 굴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성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모두가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년이 그날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세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료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카세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가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사막이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조용히 해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고 중국은 1대1로를 선전하고 러시아는 핵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만들고 납품하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카세미가 말을 맺었습니다. 정작 가장 무서운 나라는 소리 없이 세계의 숨통을 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와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꺼내보지 않던 것,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흑백 사진, 아버지 손글씨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빛 아래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란 남부 건설 현장, 한낮의 태양, 콘크리트 자루를 짊어진 젊은 남자들, 얼굴이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몸이 마르고 작았습니다. 손목이 가늘었습니다. 어깨가 좁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리안이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도 흘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이 나라의 뼈대가 되었다는 것도, 97년에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그 후손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220톤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의 무게, 결혼반지, 돌잔치 금반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목걸이.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9년 동안 숫자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20톤은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의심한 것도 결국 제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 먼지가 묻은 뺨, 가는 손목, 무거운 자루, 50도의 사막.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 지워지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카세미가 회의실에서 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장군이 코웃음을 쳤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장난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실은 거기 있었습니다. 카세미의 종이 위에, 93이라는 숫자 위에. 저는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29년 동안 말해왔으면서 저는 가장 불편한 숫자를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카세미의 말을 그렇게 쉽게 잘랐을까? 그것이 정말 한국을 몰라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지난 결정들이, 서명들이, 확신들이 전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보다 서열을 택했습니다. 데이터보다 직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2번.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진 속 청년이 카세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손을 들었던 그 청년, 우리가 웃어넘겼던 그 청년. 저는 그에게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산, 너는 29년 동안 숫자를 읽었다. 그런데 왜 가장 먼저 와 있던 숫자를 가장 나중에 읽었는가? 아직까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 외무부 전략안보 분석실 전 차관보 하산 모사비가 드리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